송영길 전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친문계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 분 중에 이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두일 작가입니다. 열린공감TV에서 한참 대선 취재를 했던 분이신데 오늘 아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두일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작가님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2022년 이재명 낙선을 희망했다, 바랐다. 이 친문 세력이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0% 진실이고요. 100%를 넘어서 120% 진실이다. 네, 120% 진실이고 사실 뭐 이 내용은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져 있고 게다가 뭐 친문 정치인들까지도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런 사안들이었는데 네네네. 이제 와서 뭐 그게 다시 이제 무슨 뭐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도리어 좀 어리둥절할 지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실제로 저희 김용민 TV 지금은 족바가 시대 때도 나오셔가지고 그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아주 꿀을 빨았던 분들, 친문 계열들 선거 운동하지 않았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실제로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원욱 씨라고 지금은 저쪽 개혁신당가 있는 그 양반도 무슨 하여튼 그때 직함을 맡았는데 자기가 직함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하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실제로 네. 선거운동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당사자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바다. 저도 그렇게 김두일 작가님의 방금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네. 말이죠. 네. 친문계는 말이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친문도 두 계열이 있는데 이낙연, 전해철 계열과 이해찬계인데 이해찬계는 이 말하자면은 그런 친문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많이 왜냐면 안타까워요. 예. 그분의 이야기는 뭐 우리 기억을 그분이 우리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은 다 남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매불쇼에 나와서 네. 막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친문 정치인들이 당시에 그 선거 운동을 제대로 못 해갖고 패배를 한 책임감을 늘 안고 있어갖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았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는 그 마음의 빚을 내려놓았다라고 본인의 인터뷰 내용도 남아 있어요. 아니, 지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한 게 그래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다시 그거를 친문을 친 이낙연과 친 이해찬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을 다시 또 찾는 거죠. 예, 기록은 다 남아 있다죠. 본인이 친이해찬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친 이해찬은 맞죠. 근데 이제 그 친 이해찬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속해서 친 문재인이라는 간판으로 쭉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뭔가 이제 민심의 변화를 느껴갖고 갑자기 또 이제 그렇게 간판을 갈아타시려고 하면 되겠는가, 우리 최민희 의원님. 네.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그냥. 네. 사실은 우리 친문을 얘기하기 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과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당선을 도왔는가? 글쎄 현직 대통령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는다는 것이 자기 당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행태는 당선을 돕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당선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당선을 방해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 대장동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고 이틀 뒤에. 예. 네. 그게 정말 컸습니다. 제가 그 대장동 그분 동아일보 대상으로 오랫동안 소송까지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그 당시의 내용을 되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네.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가고 있었어요. 지지율도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보다. 그런데 이제
그 대장동 그분 관련된 단독 기사가 나오고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1.4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그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갑자기 뭐 그냥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이제 유력한 후보를 만약에 본인들이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표적 수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시비에 말리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걸 대통령이 나서갖고 지시를 하라, 그러니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 아주 가려운 데 긁어준 셈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각종 이렇게 뭐 수사 내지는 뭐 내사 아니면 뭐 언론들에서 뭐 그냥 온갖 이야기들이 막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그때의 선거를 망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도 막 그냥 자다가도 분통이 터져요. 그 생각만 하면은. 글쎄 말이에요. 송영길 대표가 친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친문 세력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문재인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최근에 8년 전 그알 보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BS에 사과를 요구하고 제작진은 사과했지만 뭐 SBS 노조는 겁박하지 말라 이렇게 또 반발하고 뭐 여간 이 혼돈의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때 그알이 SBS가 과연 여당의 경기도지사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준비했을 때에는 정권과 코드를 맞췄을까 안 맞췄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뜻에 맞게 이재명 지사를 제거하려고 했다. 전 이렇게 보는데 우리 김두일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네. 2018년도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네. 이제 본격적인 이재명 뭐 경기도지사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자료들이 다 그때부터 201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제 언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네. 그 민주당 경선 네. 때부터 전해철을 그쪽에서 네. 똥파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맞습니다. 뭐 전해철이 동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이 전해철을 지지하는 똥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던 거 아닙니까? 해경 김씨를 포함해서 그 내용들이 네. 그 내용들이 저는 뭐 그 당시 이제 언론 보도들 아주 뭐 주목할 만한 기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민정 라인에서 이제 속칭 뭐 이제 이재명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그 문건을 만들어 갖고서 이제 굉장히 뭐 후보 적격성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전해철 후보가 이제 각종 좀 속칭 뭐 똥파리들을 동원한 이제 의혹들을 나오기 시작한 게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저는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조사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는가라는 의심을 뭐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뭐 SBS 그알 사건 그게 다 이제 다 연장선상에서 이거 뭐 이렇게 당시 정권 차원에서는 이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내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냥 같은 이제 문 정권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저는 이제 뭐 그런 게 없었으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막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된 것을 막 그렇게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잘못한 게 있다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 어떤 신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본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째서 본인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신의를 지키려고 했는지 전 참 그거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신의를 지켰다기보다는 네. 제 관점에서는 예. 힘이 없었던 거죠. 당내 기반이 되는 건다 친문이 이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특히나 2022년도 그 선거 캠프를 보면 그때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게 경선에서 이겼는데도 불복 기자회견까지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 불복 기자회견에 나왔던 뭐 홍영표, 뭐 윤영찬, 뭐 김정민 이런 사람들, 박광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2022년 대선 캠프에 다 요직을 맡았었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정말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보단장 그런- 시켰어요. 그 박광원 그 사람은. 근데 아우. 뭐 회의를 하는 둥 안 하는 둥 뭐 하여튼 당시에 말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 예. 열린공감 TV에서 그 저희가 이제 줄리 보도 특종들을 막 내고 있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막 한참 그때 날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박광원 공보단장이 예. 그렇게 그 열린공감의 줄리 관련된 보도는 절대로 받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까지 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야, 심지어. 이게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신 건가 싶네요. 네. 아, 그럼요. 또 그때 일을 그 회고하는 어떤 민주당 정치인 한 분 말씀에 따르면은 그 10월에 2021년 10월 10일에 이제 후보가 결정됐잖아요. 맞아요. 그 달 말에 뭐 이렇게 몇 주 지나도록 선거운동을 안 하지? 해가지고 자신이 속한 그 도당에 연락을 했더니 도당에서 하는 얘기가 후보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이미 이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 선거 막판 후보를 바꿀 수도 없을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는 아예 사보타주를 한 거죠. 선거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당 대표인데 어떻게든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상황인데 당의 이른바 주류인 친문들이 움직이질 않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러니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친문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최민희, 고민정 등. 아, 참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그딴 식의 반론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100번 자성하고 그 참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는 친문이라는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친문에서 친이해찬으로 슬쩍 그렇게 워딩을 바꾸는 것 자체가 네. 왜냐면 이제 이해찬 총리님께서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시에 그 이재명 이제 뭐 그 경기도 지사에 대한 당내 공격을 좀 막아주셨던 분 중이잖아요. 어른들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사실은 뭐 친문하면은 반명 비명의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세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친이해찬으로. 네, 친이해찬 혹은 뭐 지금은 이제 친명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친명이었어. 우리 모든 다 친명이야. 뭐 이렇게 가야 에브리바디 되는데, 친명이야. 예. 예.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 뭐 이제 저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이제 그분도 뭐당 대표가 될 때 이제 완벽한 친명을 뭐 강조하면서 됐다가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과 일련의 속에서 이제 알고 봤더니 친문이었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뭐 친명 원팀 뭐 당과 뭐 청은 뭐 하나다 무슨 뭐 이심 정심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는 모든 분들이 지금은 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67%뭐 리얼미터에서 62%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 자체를 완벽히 이제 친명으로 이렇게 이제 덧씌우기 위한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아, 그래요. 자, 그때 김어준과 유시민의 행태도 봐야 됩니다. 선거 직전에 이대남을 이찍남이라고 비하하면서 그 이대남이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게 심판하겠다라고 한 네. 편이었는데 더욱 그 심판 정서를 굳혔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을 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재명을 떠나서 민주정부 재창출에 대한 어떤 성의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대장동 관련된 그 유시민 작가의 입장을 좀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뭐 그거는 공공 이익을 위한 뭐 약간 우호적인 입장이었다가 네, 그렇죠. 성남시에서 예, 그 대장동에서 네. 발생한 이익으로 구도심에 어떤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길을 닦는다든지 거기 썼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다가 뒤로 갈수록 뭔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쪽으로 약간 좀 냉정하게 뭐 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의 경우도. 예. 왜냐? 문재인이 저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도 좀 되게 이상했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은 뭐 이제 지나친 PC주의를 강조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뭐 세대와 성별을 나누는 거가 선거에 도움이 될 사실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사실 그 다페에 나간 것도 네.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0.73% 패배에 또 큰 영향을 준 막바지에 저쪽 이제 이단한 결집에 큰 영향을 준 왜냐면 그 아주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그런 사이트 그런 이제 채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 나가라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그 김어준 아닙니까? 아이 뭐 그 사람이 대표적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 이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믿었으면은 그거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판단력이 너무 흐린 거고 만약에 뭐 그것도 좀 고의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굉장히 좀 또 뭐 그러니까 저도 그 음모론을 제기하기 사이트 싫지만 그 네.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빠져서 결국 낙선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진짜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건데 저는 네. 그쪽이라고 봅니다. 아, 저는 그렇구나. 그쪽이라고 봐요. 김어준 씨가 일부러 그 이재명 후보 낙선시키려고 닷페이스에 출연시켰다. 왜냐 이 사람이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예, 이것이 민주 진영의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작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기 나가라 그랬다. 거기 나가가지고 그 시점에서 레드 크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완전히 레드크로스가 이루어졌고 그 시점에 이제 그 윤석열의 경우는 뭐 이제 그 무슨 뭐 뜬금없이 무슨 뭐 군인 월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여가부 폐지. 예. 뭐 이런 걸 통해 갖고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이지만은 그게 먹혔어요 또. 그 먹혔어요. 당시에는. 네, 많이 맞아요. 먹혔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두일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나중에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나머지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나 김두일 작가님 모두 송 대표의 발언이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점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 시간이었습니다.